그러시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의 흐름,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좀 어디 간단히 한번 좀 전문가로서 말씀 평을 해주시죠. 윤석열 정부는 운이 좋기도 하고 운이 나쁘기도 하다. 일단은 경제 상황이 너무 우리 어떤 자체적인 상황하고는 별도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또 물가 상승,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망, 그 공급 체인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애로 요인들 때문에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하고 문제 해결을 해서 풀 수 없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순환적인 문제점에 빠져 있어서 지금은 뭘 해도 쉽지가 않다라는 게 하나 좀 애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지금 국회 구성이 지금 뭐 야당이 거의 160구석, 그다음에 또 뭐 범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지금 뭐 180여 석 가까이 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일은 지금 일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타깝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염원은 굉장히 많은 걸 바꿔주길 바라고 탄생한 정부인데 실제로 다음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뭘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게 이제 어떤 제도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도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저는 기회나 또 행운적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즉 집값 오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만약에 집값까지 급등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다행히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반면에 이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이제 연착륙의 과제가 있고 두 번째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집값이 오르는 타이밍이었고 국회가 저렇게 여소야되었다면 규제 완화를 하나라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다행히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특히 구조적인 개혁, 변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위기와 기회는 그렇게 양면의 칼처럼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사실 또 최근에 전 정부 김영민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감사원의 통계조사 관련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셨죠? 네. 그러실 겁니다. 오늘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렸는데요.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 인터뷰가 나갔던 언론 기관이 국토부한테 엄청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 네. 근데 저희가 꽤 오래 저희 의원실에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준비한 거였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객관적인 팩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엄청나게 저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고 심하게 변명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감사원의 통계 조작 또는 통계를 작성하는 데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를 딱 제가 보면서 도둑이 제발 저랬구나. 그렇죠. 네, 딱 그 색깔이 맞습니다. 네, 딱 그게 떠올랐고 이게 처음부터 진단을 잘못했던 거죠. 그것도 통계를 왜곡해서. 그러니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는 예정된 저는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공급 정책을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내세워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주택 정책보다는 다른 것들로 굉장히 많이 분산되고 있죠. 화물연대를 비롯한 지금 교통 부분에 어떤 유통 시스템, 그렇죠. 또 노조와의 어떤 그런 계속 고질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택 문제 중에서는 가격 상승기가 아니라 가격 하락기이다 보니까 깡통 전세, 또 요즘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기 사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안적으로는 지금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좀 중장기적 로드맵들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당초의 어떤 기대감보다는 조금 늦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끔 또 시장에서 체감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났으니까 새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 보고를 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미래를 향한 도시계획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나 또 바람직한 방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도시계획은 이제 정말 대대적인 수술과 개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도시계획학과를 나왔지만 제가 배웠던 도시계획은 고도성장 시기, 또 우리가 대규모 개발을 했을 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물을 지어내느냐까지가 사실 우리 도시계획의 과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맞이해야 되는 것은 이제 재정비죠. 지금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가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새로 짓는 게 주요한 우리의 숙제였다면 이제는 지어진 것들, 특히 대규모로 지어진 것들을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또 조금 더 장수명으로 또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아서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사실 우리는 신도시만 지어놓고 신도시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 고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찬반이 있고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단순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우리가 당면했던 그런 문제점과는 좀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그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또 우리 도시계획이 굉장히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이제 원희룡 장관님 마스터 플랜 세운다고 하셨더니 국민들이 마스터 플랜 세우는데 2년 이게 언제 하냐. 근데 도시계획의 대부분 마스터 플랜들이 한 1, 2년 용역을 그냥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야 됩니까? 사실적으로.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이제 국토부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도 2년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갖습니다. 이제는 도시정책국이 사실은 이제 맨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그렇죠. 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 소멸이라는 거예요. 네.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 계속 우리가 균형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프라 투자에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글쎄 개발인지 균형 성장인지 어떤 분배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제는 뭔가 화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국토부의 도시정책과 단위에서 나왔는지 저는 항상 다른 쪽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국토부는 개발보다는 관리, 재정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스마트화가
숙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어떤 개발 중심의 제도적인 시스템 또 조직의 구조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외국의 선진 사례는 어떻습니까? 뭐 좀 좋은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를 보는 것이 더 이상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어요. 네. 없나요? 이미 선진국들은 새롭게 막 개발하는 사례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재생 사례들이 많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생이 정말 어떤 있는 것을 그냥 지키면서 유지하고 벽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 네. 그런 걸로 이제 잘못 저는 각인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진짜 선진국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은 이 도시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각 도시민들에게 어떻게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라는 소프트웨어를 저는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해외 사례를 그냥 우리 비판 없이 가져오는 것은 교리 팽자가 되는 사례의 21세기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식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 그 외형적인 건축물이나 도시의 모습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도시의 조직,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시민과 공무원들의 역할,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도시의 운영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는 배워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도시 재생이라는 그 개념 속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원래 도시 재생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들 예. 얘기 들어보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국토부평청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도시 재생을 그런 것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제 재생 따로, 재개발 따로, 재건축 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안 쓰려고. 예, 이전 정부가 했던. 그럼 뭐라고 표현하지? 글쎄, 저는 그것도 좀 애매한데 이제는 다 아울러서 이제 재생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생의 개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당시부터 도시재생의 범위를 훨씬 더 포괄적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다 포함이 되고, 그렇죠. 네, 또 문화 콘텐츠적인 재생도 보고 다 봤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지난 이 단체를 이끌면서 계속 주장했던 건 그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아, 민자를 이용한.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도시재생이 민간 자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하고, 이제 민간 스스로 우리가 규제 혁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은 사실은 공모 사업이었어요. 네, 아니, 정부 재정을 통해서 조그만 것들을 여러 개, 그때 한 500개 정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도시재생은 아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보다 거기서 파생된 이제 민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활동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2017년에는 그 도시재생 스타트업들 발굴하고 그런 행사도 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발굴했던 행사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해서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지금 재생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도시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아주 창조적인 기획자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기술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기가 주목받고 일할 만한 곳이고 또 여러 가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저는 젊은이들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건설 산업 현장이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고령화되고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 진단,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계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현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좀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건강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모든 국민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